업계에서는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시장에서는. 유럽 BMW 나오거나 벤츠 하면은 이런 방식, GM 크라이슬러 포드 하면은 이런 방식. 우리는 유럽도 공급을 하고 미국도 공급을 하는데 두 개의 표준이 상이하니까 혼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업계가 2019년 6월 1일 날 두 개의 표준을 통합시켜서 발행을 했습니다. 물론 통합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2016년도에 다시 만나서 사실은 억지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원래 파란색과 빨간색이 합치면 무슨 색이 나와요? 보라색이 나오는데 그럼 표지가 보라색이 돼야 돼요. 근데 보시면 파란색에 이게 AI지구나. 파란색, 빨간색에 빨간색, 그리고 엔더예요. 즉 두근이 하나로 합본되었다, 컴바인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두 개가 새로운 하나가 된 게 아니라 두근이 한 권으로 됐다. 하지만 그 속에서 뭐요? 일부는 합쳤다, 이런 개념.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합치지를 못했어요. 합의를 못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혼란이 지금 더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요 개념. 그래서 그럼 이게 자동차 도메인이니까 자동차 조직이 인터내셔널, 즉 세계 자동차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ITF가 이 5개 국가, 미국, 영국, 이태리, 독일, 프랑스, 이 5개 국가의 자동차 산업 규격과 8개의 OEM, GM, 크라이슬러, 포드, 피아트, 다임러, 폭스바겐, 푸조, 르노, 이 8개의 OEM이 ITF라는 표준을 만들고 그것을 41개의 인증기관을 통해서 기업에게 인정을 제공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은 OEM 자체가 10개예요. 아까는 8개였죠. 8개. 지금은 10개. 그래서 길리, 중국의 길리 자동차가 들어왔고, 그 트럭 회사, 유럽 트럭 회사인 이베코가 들어왔고, FCA와 PSA가 합친 스텔란티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의 OEM이에요. 특이한 사항은 뭐예요? 유럽 자동차 회사와 미국 자동차 회사가 모여서 세계 자동차 협회가 되었는데, 이제 누가 들어왔다? 중국 자동차인 길리가 들어왔다. 볼보를 등이었고, 볼보를 인수했잖아요. 그쵸? 들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41개의 ITF 인증기관에 의해서 기업들에게 인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KFQ도 있고, 뭐 능률협회도 있고, SGS도 있고, 뭐 그렇죠. 그리고 ITF 심사원은 전 세계에 2,900명 정도 되고 한국에는 한 140, 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정은 전체 지금 보면은 25년 9월 19일 불과 지지난달이죠. 보면 한 10만 개 정도 인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즉 자동차 업계로 진입하는 신규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왜일까요? 전기전자 제품. 자동차가 이제 더 이상은 기계 조립이 아니라 전기전자 제품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륙적으로 보면 아시아 퍼시픽이 약 한 79%, 거기에서 중국이 거의 한 60%입니다. 6만 개, 인도가 7,500개, 한국이 5,329개로 중국이 당연히 1등, 시장 규모가 인도, 그 다음에 한국, 이런 순으로 되어 있고, 아시아 퍼시픽이 전체 자동차 부품 회사의 78, 79%, 80%를 차지하죠. 그렇죠? 유럽이 10%, 북미가 6%, 그리고 멕시코를 포함해서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우스, 중동, 아프리카 이렇게 있는데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자동차는 그렇게 미국에 와서 많이 파는데 정작 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이 아시아에는 80%인데 6%밖에 안 돼요. 그만큼 뭐예요? 제조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 시장 내에서. 제조업이 없으면 뭐예요?
실업률, 고용률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런 관세 정책을 피는 겁니다. 사실은. 자, 이러한 IATF가 IATF 16949는 진입하려면 뭘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ISO 9001의 요구사항에 아까 5개 국가의 뭐예요? 자동차 산업 규격과 10개의 OEM의 CSR 요구사항과 특히 중요한 게 뭐예요? 코어 툴이라고 합니다. 코어 툴, IATF 169. 코어 툴 5개를 어떻게 해요? 구축하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IATF 심사에서 제시해서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고객 오디트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품사로 등록이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분야의 엔지니어나 품질 관리자들 또는 경영진들이 다른 산업 도메인보다 훨씬 많은 관련 분야의 지식을 알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은 이 APQP는 이 QFD라는 1960년대에 아까우 요지라는 선생에 의해서 이 QFD라는 게 처음 이론이 나왔거든요. 처음에는 60년대에 고베 조순소에 적용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도요다와 혼다가 이걸 적용을 해서 이 도요다가 1등이 됐습니다. 뭐가요? 자동차 판매에서. 예전에도 1등, 지금도 1등. 그 1등인 이유가 뭐냐? 이 QFD라는 방법론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빅3, GM, 크라이슬러, 포드가 그러한 방법론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게 뭐냐? APQP입니다.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아까 AIAG FMEA를 벤치마킹해서 VDA FMEA가 나왔다고 했죠. 자동차 산업에서의 사전 제품 품질 기획, 개발 프로세스는 도요다가 쓰는 QFD를 벤치마킹해서 나온 거다. 이거는 자동차 분야의 전 도메인, 즉 부품사들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방법론이거든요. 그게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PPAP이나 또는 ISIR 부품에 대한 양산 승인을 받죠. 이 파츠에 대한 프로덕션 어프로벌 플랜, 그렇죠? 양산 승인 절차. 근데 요건 하나의 프로세스죠. 그 프로세스에 FMA나 MSA나 SPC, 요거는 뭐요? 방법론입니다. 방법론. 제품 개발 방법론, 공정 개발 방법론입니다. 그때 뭐요? FMA, MSA, SPC라는 툴을 반드시 써라. 그리고 그 결과를 제출해라. 그래야 우리가 너희가 양산 들어가는 거를 승인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게 QFD를 통해서 들어왔다. 자, 제가 지금 조금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APQP가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의 메인 프로세스입니다. 제품에 대한 기획, 그렇죠? 제품 설계, 공정 설계, 제품과 공정에 대한 유효성 검정, 그리고 그 다음에 양산, 그 다음에 지속적 개선. 모든 자동차 부품사들은 자동차 회사를 포함해서 이러한 방법론에 의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수행을 합니다. 5단계 스텝에 각각의 활동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활동을 다 합치면 49개 활동이 있습니다. 이 활동을 한 결과를 우리가 고객에게 제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양산에 들어갈 수 있는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그 PPAP에 대한 레벨이 레벨 1, 2, 3, 4, 5가 있고 레벨 3가 풀 PPAP이고 일부 성능이나 성능 개량형일 때는 풀 PPAP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49개의 스텝 활동을 모두 하지 않고 뭐 12개 또는 15개, 8개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는 49개 활동이라는 거죠. 그럼 이 활동과 문제는 뭐예요? 이 활동이 이 FMA 시트와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FMA 시트와.
네, 지금 요 활동들은 그 아까 여기 예비보험 아이템에 고객의 요구사항 CSR은 기능에 요구사항의 특성에 잠재 그러니까 요 활동들이 전부 다 FMEA 시트와 연결이 된다. 즉 뭐요? FMEA는 제품과 공정 설계 활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 번 더 봅시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아까 APQP, 품질기획, 제품 설계, 공정 설계, 유효성검증 이게 아까 APQP죠. 거기에서 고객 요구사항이 보시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객 요구사항이 DFMA의 특별 특성이나 페일 모드나 여기에 들어가고 그 측정에 대한 부분들이 MS에 연결되고 그 원인은 문제 해결에 연결되고 그 문제가 공정의 문제면 프로세스 FMA 그게 관리기획서 관리기획서의 특별 특성은 SPC 죠. 아까 이 5단계가 어떤 코어 툴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게 APQP죠. APQP 그렇죠? 이거 자체가 FMA죠. 이게 뭐예요? MSA죠. 이게 SPC죠. 그렇죠? PPAP은 뭐예요? 이렇게 했던 모든 활동들을 문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다시 앞장에 가볼게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코어 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APQP는 5개 있을 때 FMA, MSA, SPC, PPA 이 5개를 반드시 설계 및 개발 활동에서 적용하고 에비던스를 제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APQP 활동에서 FMA가 연결되는 그리고 FMA를 중심으로 이 활동 5개에서 FMA와 MSA와 SPC가 연결되는 게 다 보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FMA를 기반으로 이 코어 툴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FMA를 내가 제대로 하려면 APQP도 알아야 되고 MSA도 알아야 되고 SPC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FMA가 쉽지 않아요. FMA를 우리는 기존에 엑셀에 칸 채우기식 레포트로 제출하기 위한 형식적인 활동이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활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자체의 리스크가 예전보다 많이 증가했어요. 배터리 폭발, 자율주행의 소프트웨어 오동작으로 인한 급발진, 자동차가 지금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리스크가 많이 증가했어요.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이 전기전자 제어 시스템 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요? 그 리스크를 리덕션하는 방법은 유일해 뭐요? FMA거든요. 그러니까 FMA를 강력하게 지금 OEM이 요구를 하고 있다 보니 부품사들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동차가 예전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FMA를 제대로 하려면 APQP와 이 코어 툴에 연결된 고리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오디터에서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하는 방식으로 쉽지 않다. 그런데 다행인 게 있습니다. 뭐가 다행이냐? 이제는 우리가 IT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엑셀로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보면 전사적 자원 관리에서 ERP 그리고 뭐요? QMS,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인 분홍색 QMS.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PLM, 그리고 협력사를 관리하는 SCM, 여러분들의 원부자재를 관리하는 MES, MRP 또는 라인을 모니터링하는 MES. 이러한 시스템들이 다 뭐요? 연동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활동들이 고객 요구 사항에서부터 납품하고 애에서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또는 PC를 키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죠. 그만큼 IT화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FMA 이런 것들은 아직도 엑셀로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즉 아직도 엑셀로 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IT 구조에 못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수동이라는 자동화 시대에 아직도 수동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작업으로.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는 FMA에서 아까 요구사항을 어디로 가져와요? CSR로부터 땡겨오고 도면으로부터 땡겨오고 그렇죠? 이렇게 땡겨오고 내보내고 가져오고 내보내고 하는 식으로 연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단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FMA가.
엑셀이라는 툴을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표준에서는 1.555항에 보면 전용 소프트웨어를 쓰거나 개발해서 소프트웨어를 적용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IETF, 다시 IETF로 돌아옵니다. 즉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아신 내용이 FMEA는 자동차 산업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방법론이다. 그리고 IETF가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인정을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를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근데 IETF 오버사이트의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많은 기업들이 심사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메이저는 중부적합이에요. 이걸 맞으면 바로 IETF 인정이 정지됩니다. 120일 이내에 지정조치 하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부적합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가장 많은 게 problem solving입니다. 문제 해결. FMEA는 뭐예요? 문제 해결 방법론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 조치. 이것도 FMEA 활동과 100%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의 포커스가 여기에 되어 있고 여기를 초점으로 OEM들이 부품사를 매니징하고 있다. 리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FMEA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글로벌 기업 OEM을 포함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셀로 하는 방식이 이렇게 VDA 하는 방식과 합쳐져서 5단계와 17단계가 합쳐져서 7스텝으로 바뀌었고요. 그 7스텝으로 바뀐 게 이러한 양식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AP, 즉 아까 RPN이라고 이제 리스크 프리오리티 넘버 1점에 1000점이 있었는데 그 점수가 없어지고 액션 프리오리티라고 해서 HML, High, Medium, Low라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아까 VDA 그 리스크 매트릭스에 보면 레드는 must be, 옐로우는 should, 그린은 no need for action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AP는 뭐예요? 액션 프리오리티는 High, H는 needs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 shall이나 must be가 아니에요. 왜? 해결하지 못하는 기술 문제들이 아직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아직도 배터리는 방산 전해액을 씁니다. 고체 배터리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은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도는 낮출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즉 H가 있더라도 뭐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must be나 shall을 쓰지 않았습니다. needs로 했고요. 그러한 개념에서 AP가 나왔다. 그리고 특별 특성이 프로세스 FMEA의 제품에 대한 특별 특성과 공정에 대한 특별 특성이 두 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DFMEA에서는 뭐예요? DFMEA에서는 특별 특성 칸이 없어요. PFMEA만 공정 특별 특성과 제품에 대한 특별 특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보면 제품에 대한 특별 특성이 공정에서 관리되어져야 되고 공정 특별 특성과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추측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프린터 인쇄되어졌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규격에서 전용 소프트웨어를 써라라고 여기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프트웨어 뷰, 하나는 양식인데 소프트웨어 뷰는 구조 넷, 기능 넷, 고장 넷이라고 있죠. VDA 방식을 얘기하고 양식 뷰는 엑셀 베이스를 얘기를 합니다. AIG 방식. 그 두 개 다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7단계 접근이 동일하다. 이것 때문에 아직도 엑셀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들이. 왜? 양식 뷰도 괜찮다고 했거든. 엑셀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VDA는 이렇게 보세요. 트리 구조로 하는 게 VDA. 그걸 양식으로 담으면 영향 모드 원N이죠. 형태. 아까 우리 AIAG는 형태가 여기에 와 있었고 영향이 여기에 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쭉 내리면 어떻게 해요? 영향이 앞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식의 모드와 영향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바뀐 이유가 VDA 때문입니다. 그래서 VDA 로직을 제가 받아들였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링키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DFMEA이고 이게 공정 FMEA인데 파란색이 공정 FMEA 그리고 이 초록색이
DFMA. 근데 요 부분은 DFMA도 속하고 PFMA, 공정 FMA도 속합니다. 즉 제조 원인에 의해서 자동차의 어떤 기능이 안 된다면 그게 엔더 유저, 운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추적하는 연결고리이고요. 이거는 이쪽의 영향은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나면 제품을 제대로 제조해서 만들지 못했다면 자사에 미치는 영향, 즉 폐기나 재작업이 될 거고, 그게 만약에 부적합품이 고객에게 인도되었다면 하역 중지, 납입 중지, 리턴, 회수, 아니면 고객 라인을 멈추는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자사에 미치는 영향, 고객 공정에 미치는 영향, 엔드 유저,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 연계도를 그려놓은 겁니다. 사실은 연동된다라는 얘기죠. 특히 어느 게 특별 특성이 특히 연결되어야 한다. 특별 특성에 대한 제조가 잘못되었다면 그게 제품의 어떤 성능, 그게 엔드 유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쪽으로 특히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초점 여지에 따라서 상위와 하위는 영향과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처럼 요게 OEM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모비스, 계양전기, LG전자, 그 밑에 이제 하위 또 업체들이 있겠죠. 요게 자동차, 이게 스티어링이나 파워트레인이나 브레이킹 시스템, 거의 하위에서 밑에 설계 특성이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F식, fail cause, fail mode, fail effect 있죠. 그러니까 정류 시스템의 고장은 영향일 수도 있고 모드일 수도 있고 코즈일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밴드에서는 fail 모드지만 1차 밴드에서는 그 고장이 원인이고 그들의 협력사 입장에서 보면 영향이다. 아까 AI 예지는 어떻게 했어요? 영향과 형태와 모드가 딱 정의되어 있잖아요. 근데 VDA는 무엇이나 될 수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표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ML로 해서 가장 높은 순위 1점에서 1000점 또는 이제 3등급으로 했죠. 하나만 질문하면 1점에서 1000점이 우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까요? 3등분한 HML이 우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수능이 지금 내신 등급이 8등급이죠. 근데 그게 만약에 3등급으로 준다면 수험생들에게 유리해질까요? 불리해질까요? 8등급의 내신 등급이 3등급으로 개편된다면 수험생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합니다. 영역이 커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변별력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난이도가 있는 아킬레스 문항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H와 M은 그걸 넘어가려는 그 수준의 차이의 변별력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M 등급 안에서는 실수만 안 하면 81점에서 89점까지 맞을 수 있어요. 실수예요. 문제를 빨리 못 풀거나 실수하거나. 근데 89점에서 91점이 되려면 난이도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실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실력의 문제예요. 명확하게 구분이 지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반드시 조치해야 될 거와 조치 안 할 것을 조금 더 확연하게 분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수 매트릭스, 이제는 곱하는 게 아니다. 테이블에 의해서 값을 차는 거다. 곱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9점 10점일 때 오커런스가 2점 3점이라면 디텍션이 7에서 10점이면 H고 디텍션이 5점 6점이면 M이 될 수도 있고 2점에서 4점에서 1점이면 L이 될 수도 있다. 즉 심각도가 9점 10점이라도 9점에서 10점이라도 발생도가 2점 3점이라면 디텍션이 어떤 점수를 가지냐에 따라서 L, M, L이 H가 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곱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의 사파는 이제 이랬습니다. 이런 거는 시간 관계상 조금 길죠? 넘어가도록. 제가 원래 3시까지 해야 되네요. 아직 20분 남았네요. 점심고 좀 피곤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건 AIAG의 이제 평가포고요. 이건 VDA 평가, 새로운 일판의 평가포입니다.
요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앉아 계신 게 조금 힘드신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DFMA가 신규로 작성할 때와 재사용할 때에 대한 컨셉입니다. 아까 QFD, FTA가 DFMA와 연결이 되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 영역은 신규 설계에 대한 리스크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능,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을 넣을 거야 말 거야. 그 도어를 자동으로 열고 닫게 할 거야, 수동으로 할 거야. 자동으로 열게 닫게 할 거야. 그럼 자동에 대한 기능, 하드웨어 구조, 펑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거야? 그거를 여기에 넣는 거야.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할 거야?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방식. 요거는 신규, 뉴 테크놀로지, 뉴 듀티 사이클의 접근 방식. 레슨서는 뭐예요? 재발 방지. 과거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을 때 그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레슨서를 이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신규 문제와 재발 방지에 대한 접근 방법. 그것이 DVPNR이나 이제 프로세스 FMA 컨트롤 플랜과 연결이 된다. 그리고 이 방법은 FMA와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결론은 FMA가 아까 코어 툴의 SPC나 MSA도 알아야 되지만 좀 더 잘하려면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나 QFD와 같은 방법도 필요하다. 이러니까 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러한 FMA에 대한 기대 효과가 뭘까 했을 때에 재조문 책임법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죠. 중대재해 하나는 징벌적 배상이 있고 하나는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징벌적 배상은 사회적 책임 비용 모두 다 묻는 겁니다. 옛날에 송도에서 BMW EQ가 폭발했죠. 그러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차를 벤츠가 EQ로 E클래스로 다 무상으로 제공을 했죠. 한 100억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손해배상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열화가 됐잖아요. 지하의 기둥이. 그럼 그 건물이 50년 수명을 보장하는 게 반으로 줄었을 것 같아요. 기둥에 대한 보강을 하지 않으면 기존 설계 50년을 못 버틸 겁니다. 근데 그거는 1, 200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하나는 자꾸 전기차가 지하에서 폭발로 인해서 대형 사고가 나니까 더 이상 충전 시설을 지하에 두지 않습니다. 그거 한 대 설치하는데 350kW 이상은 1억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충전기 한 대. 고속도로에 그 고속 충전기는 거의 1억이 넘는 충전기. 집에 설치하는 저속 충전기 7kW짜리는 뭐 한 80에서 100만 원짜리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하에 설치되지 않는다. 그리고 강남의 많은 빌딩들이 이 타워형 또는 건물 지하에 엘리베이터 방식으로 차를 주차하잖아요. 전기차 못 들어오게 합니다. 옛날에 BMW 520 EGR 밸브로 인해서 엔진 화재 할 때 지하에 못 들어오게 막 했죠. 이게 전부 다 사회적 책임과 관련 비용이에요. 이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차량 사고로 인해서. 그게 징벌적 배상이에요. 그럼 회사 아까다이 저주라고 해서 에어백 거기에서 이물질 쇠조각이 나왔죠. 그 회사 결국은 세계 1위 에어백 회사인데 망했습니다. 한 방에 망합니다. 이게 PL입니다.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 FMA를 적용한다. 기본.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컴플레인 아까 그 PL 소송과 관련된 많은 비용들을 OEM들은 사실은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양산 이후에 이제 1980년대 자료인데 많은 기업들이 설변이 일어나는데 일본 도요타 혼다는 양산 전에 설변이 일어나고 양산 이후는 설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저 차는 좋아. 사도 문제가 없어. 근데 어떤 차들은 한 6개월 굴러가봐야 알아. 초기 품질이 너무 안 좋아. 그렇죠? 그런 인지도. 그리고 실제 개발 리더 타임도 QFD나 FMA를 적용하면 짧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길게 간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여기 보면 똑같은 이제 그림인데 비용에 대한 추세선이죠. 이러한 QFD나 FME를 하면 이 정도의 비용으로 커버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기업은 이 정도. 그게 뭐예요? 기능이나 성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비싸다는 얘기예요. 왜? 실제 개발 비용이 그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가성비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방식은 뭐예요? 이 방식은 만들어 봐야 하는 거고, 만들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FMA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FMA 기대 효과로 말할 수 있다. 실제 매출액이 10,000원인 회사가 원가가 9,000원이고 순이익이 1,000원이라고 했을 때 Q코스트 실패 비용을 우리가 10% 절감한다고 했을 때 원가에서 9,000원이잖아요. 10% 절감하면 900원을 빼야 되죠. 10%니까. 그러면 8,800원에 1,900원 남죠. Q코스트를 10% 절감하면. 근데 매출을 90% 올리면 10,000원 하는 회사가 19,000원이 되면 원가도 따로 올라가죠. 이익은 이거예요. 여러분 매출을 100억에서 190억으로 만드는 게 쉬워요. 100억에서 이 손실 비용, 즉 그러니까 실패 비용을 10% 낮추는 게 좋아요. 어느 게 쉬운 것 같아요? 회사는 결국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느 게 더 쉽습니까? 매출 90% 올리려면 공장 하나 더 지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원가 절감, 실패 비용을 낮추는 거죠. 그게 낮추는 게 뭐예요? FMA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FMA가. 그렇죠? 그리고 실제 옛날에는 품질과 품질 비용을 적정한 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너무 고투자를 해도 안 된다. 왜? 비용이 증가하니까 적정한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현대적 관점에서는 뭐예요? 식스시그마. 품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총 비용은 낮아진다. 총 비용은 낮아진다. 그런 개념으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품질 개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느 정도만 품질을 지키면 된다. 적정한 합의되는 수준. 근데 지금은 품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총 비용은 낮아지고 원가는 이렇게 이익률은 증가한다. 개념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예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런 개념. 이런 개념. 제가 품질공학, 자동차공학과 품질공학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품질공학에서 다루던 내용들이에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다 기반이 되어져서 사실은 FMA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결국은 그런 낭비를 최소화하자라는 얘기죠.